예, 거기 누르고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저는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 형식으로 이제 되는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 관련된 그런 그 집단소송을 셀 수 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해본 적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집단소송 그 중에 가장 어쨌든 규모가 큰 것들은 제가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그 밖에는 그 2015년부터는 한국소비자연맹 부설 소비자공익소송센터 위원으로 SK텔레콤하고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하는 소비자 단체 소송을 2건을 제가 지금 진행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고요. 일단 이 공청회에 저를 그 토론자로 추천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또 이 집단소송 제도가 필요성은 높으되 또 도입이 된 이후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미약한 경험이 좀 보탬이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러니까 그 최승재 변호사님이 발표하신 이 대한변협의 그 안은에 대해서 제가 좀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대한변협안은 그 상당히 섬세하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장점입니다. 뭐냐면 이게 역시 실무자 단체에서 나온 그 안이기 때문에 소송에 제기하는 그가 그 원고의 그 자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 단계부터 마지막에 분배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그러니까 아까 관할의 문제도 상당히 상세하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실무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되게 섬세하게 개선을 도모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은 굉장히 높이 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다른 안들, 종래 의원 입법안으로 제출되었던 법안들을 봤을 때에는 그냥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안들을 이렇게 사이즈를 이렇게 부풀린 적용 범위로 부풀린 그러니까 그런 정도 확대에 그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는 소송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소한 걸림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별로 제거가 안 돼 있는 상태의 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섰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좋고요. 구체적으로는 원고 적격을 대표 당사자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관여할 만한 자격을 갖춘 그런 대표 단체들에게까지 확대를 하고 또 원고 측의 인지대 상한액을 설정해서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그 말씀하신 대로 관할 조항의 개선 그리고 그 소송허가 결정에 대해서 사업자 측이 즉시 항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6심제라는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신 점 그리고 아마 그 훈시 규정이 될 확률이 좀 높기는 합니다만 법원이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60일 이내에 내리도록 그렇게 규정해 주신 점 그리고 무엇보다 입증 문제 그러니까 사실 소송의 승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입증 문제인데요. 거기서 원고 측의 입증 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장 답변 및 성명 등의 특칙을 규정해 주시고 문서 제출 명령의 거부 범위도 좁히고 현상 보전 명령이라는 제도를 또 새로 도입한 것들 이런 거는 매우 크게 그 향상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법안을 만드는 시야 자체가 그 전에 비해서 좀 넓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서는 그냥 미국의 그 클래스 액션 옵트아웃형 그거를 그냥 가져오다시피를 하면서 다른 입법 예들의 장단점을 폭넓게 살피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옵트아웃형 그 제도로 가신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 과정에서 결론을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다른 것들을 좀 폭넓게 고민하시는 흔적이 좀 보입니다. 일단 지금 집단적 피해에 대해서 뭔가 이제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존재하는 거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도 있고 또 잘 쓰이지 않아 왔지만 역시 소비자 단체 소송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제도는 도입된 지 둘 다 이제 10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활성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 관련 집단 소송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12년 동안 9건 그리고 소송허가 결정까지 나간 건 5건 그리고 소송허가 단계에서 평균 51개월 그리고 2017년 1월에 이르러서야 최초의 1심 판결이 1건 인재 간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소비자 단체 소송 역시
그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들어와서 2008년부터 시행이 됐지만 저희 소비자공유소송센터에서 이거를 활용해 보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시도를 한 게 2015년이고 그 전까지는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 중간에 소추하로 종결이 된 것이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5건이 이제 제기된 사건은 전부 그중에 제가 2건을 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단적 피해의 구제나 예방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보겠다라는 목적으로 어쨌든 지난 10년 전에 도입이 된 이 제도들이 2가지가 다 도입 초기부터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 이제 도입을 하고자 하는 집단소송에 관련된 법안이 실제로 작동하는 그리고 좀 활성화되는 이런 제도를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저는 소송의 구조부터 모든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기본에 놓인 것은 저는 집단적인 피해자나 소비자의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중립적으로 너무 모든 그 우려들을 다 이렇게 그 절충해가는 안들이 지금 작동되지 않는 안을 만드는 그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냥 그 집단적 피해자 그 자체의 시각이 지금 더 강조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또 영미법계 옵트아웃형 1단계 그 클래스 액션 모델에 또 굳이 시야를 국한할 필요가 없고 또 왜 일본, 프랑스, 그 브라질 같은 그런 대륙법계에서 그 옵트인형으로 그리고 주로 이제 옵트인형하고 2단계 모델이라는 거는 상당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깊은 것입니다. 그런 모델들을 왜 최근에 도입하는 데들은 다 그걸로 가고 있는지 그쪽도 역시 미국의 클래스 액션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그 길을 안 가려고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좀 깊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발표자께 질문 드릴 점이 한 4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아까 뭐 상당 부분 답을 하셨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는 그 이 집단 소송들을 진행을 해야만 하는 그런 쪽 변호사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도 이 모든 종류의 집단 소송을 포괄하는 포괄적 법안, 단일 법안이라고 갖는 것이 오히려 실제 소송 수행을 쉽게 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발표자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이 대안변협안 같은 경우는 정말 넓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대상도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손해의 원인과 종류가 완전히 불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청구의 주문도 뭐 손해배상만이 아니라 원상회복, 손해전복, 가해행위, 중지예방, 위법의 확인, 의무 이행 등을 구하는 것으로 가능한 모든 종류의 청구가 다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옵트아웃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판력이 이기던 지든 간에 모든 피해자들에게 다 확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나왔던 우원입법 안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정거래사안이나 아니면 소비자 집단 피해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법안을 만들어 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안변협안처럼 이거를 굉장히 확장하는 이 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다양한 유형의 권리 분쟁에 이걸 다 적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제 사각이 줄어든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양상과 전개 과정이 실제 소송 수행 과정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그런 그 다른 분쟁을 하나의 절차 안으로 무리하게 다 이렇게 묶었을 때 거기서 생기는 혼선이라는 게 저는 무시 못하게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자 소송과 소비자 소송이 과연 하나의 그 방식으로 묶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는 이번에 이제 금년 1월에 1심 판결에 선고된 증권 집단 소송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ELS 상품의 만기 상환을 막고자 도이치은행이 수익률 조작을 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그 ELS 투자자들이 제기한 투자자 소송이었습니다. 피해자 숫자도 300~400명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의 피해액이 각각 얼마이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모든 전산 자료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ELS 판매사의 자료만 다 이제 조회를 해도 그게 100% 파악이 가능합니다. 아주 손쉽게. 그리고 소송과 결정도 고지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옵트아웃형의 전제는 어쨌든 간에 중간에 빠져나오고 싶은 사람들은 제외 신고를 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이런 투자자 소송의 경우에는 300~400명에 불과하고 누가 그거를 샀는지 ELS를 샀는지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다 그러니까 소송 고지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는 허가 결정을 고지해 주는 것도 다 개별 고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사 결정을 하기도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판력 확장에 있어서도 법리상으로나 실무상으로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소액 다수의 소비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개될 수 있는 양상 자체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옥시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조물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 그 피해가 생겼는데요. 그러면 그 제조물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유통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걸 파악한다는 거는, 다 파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소매점에서 어느 그러면 뭐 마트에서 이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고, 또 피해액을 각각 산정하는 것도 피해의 각각 양상이나 정도도 다르고, 또 그 문제도 굉장히 다기하기 때문에 이거를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유형화시킨다고 해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양상이 다른 소송이 단일화법 안에서 같이 그러니까 적용이 됐을 때, 아무리 법원에서 이런 거를 다루는 전문적인 어쨌든 그 재판부들이 뭐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또 전문 변호사들이 많이 어쨌든 이 여기에 그 양성이 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 법안 자체에서 생기는 어쨌든 혼선이 안 생기겠는가라는 데 대해서 저는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옵트아웃형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식 집단 소송에서 그게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다른 거를 엄두를 내기가 좀 어려운 한계는 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막상 이게 그럼 결론이 지어졌을 때, 판결이 나와서 이게 기판력이 확정된다는 거는 사실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한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소의 문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해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종류의 집단 소송이 현실적으로 이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소송을 수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경우에 기판력이 확장이 돼서 이것이 그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구제될 수 있는가라는 이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도 마찬가지 비중으로 저는 고려가 돼야 돼서 고민이 돼야지만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 패배주의가 아니라 당연한 리스크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뭐 정보 유출을 그 원인으로 하는 그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은 피해 소비자가 어떤 때는 막 1,000만 명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총원을 다 파악해서 확정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개별 고지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이 피해자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그 피해자가 그 개별 고지도 당연히 못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신문이나 이런데 일간지나 그런데 이제 뭐 공고되고, 뭐 혹시 신문 기사에 좀 이렇게 기사로서 실리고, 이것만으로서 내가 제외 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이해하고 제외 신고를 한다라는 거 하는 거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 만일 졌다, 그러니까 패소를 따라갈 경우에는 이 사람들한테까지 모든 패소 기판형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다른 구제 방법을 사실 더 도모해보는 그런 방법들을 어쩌면 봉쇄하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저는 어느 정도 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제도의 도입 단계부터 고민이 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특히나 이게 미국하고 한국은 많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오 변호사님, 네. 죄송하지만은 이제 정리 좀 해서. 네, 알겠습니다. 예. 매듭을 지어. 네.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 소송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그 패소의 문제는 좀 많이 더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옵트아웃형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약점들에 대해서도 저는 좀 더 심도 깊게 이제는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러면 승소할 수 있느냐가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입증 능력이 보완돼야지만 이게 승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민사소송법상의 그 입증 책임 그 문제로 가게 되면은 결코 입증을 원고가 혼자서 다 한다고 하는 게 가능한 경우도 비록 있지만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로 넣으신 그 안들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항들이 이제 활용이 되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전히 이제 그런 경우에 그렇다면 이것 이외에 좀 더 적극적인, 그러니까 미국식 디스커버리를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도 한국적 디스커버리 형식을 도입하려고 하는 논의를 법원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변론기일 전에 피고와 원고가 같이 모여서 관련되는 자료의 목록과 공개 제출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별도의 증거 공개 절차, 이런 것들을 좀 더 이것보다 더 폭넓게 도입할 수 있는 문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발표자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점을 여쭙고 싶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뭐 그동안에 나왔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현실화,
이런 데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새 법안에서는. 근데 그것도 포함시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런 점들을 좀 절표자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오 변호사님.